죽은 줄 알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뒤 아이를 안고 돌아왔지요. 왔다. 그 아이가 과연 나으리의 자식인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있었으니까요. 3년 전 그날 밤 마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처음으로 그 단단하던 얼굴이 무너졌지요. 아무도 가져다 둘 수 없는 것이 거기 있었습니다. 왔다. 때는 조선 순조 연간의 일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말을 타고 하루를 꼬박 달리면 닿는 충청도 어느 고을에 유성원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지요. 곡물과 약재를 다루는 상인으로 그 고을에서는 손꼽히는 부자였습니다. 소슬 때문에 기와가 번듯하고 곳간마다 양식이 넘쳤으며 노복만 해도 열이 넘었으니 겉으로 보기엔 더없이 평화로운 집이었지요. 그런데 그 평화라는 것이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 탈 없어 보이는 집이 안으로는 오래된 균열을 품고 있는 경우가 있지요. 유씨 집안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선 야담 서재입니다. 오늘은 죽은 줄만 알았던 여인이 3년 뒤 아이를 안고 돌아온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복수도 있고 출생 비밀도 있고 재산 다툼도 있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아이 하나를 살리려 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높은 담장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지요. 다만 3년 전 겨울 유씨 집안의 첩이 강해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여인의 뱃속에 아이가 있었다는 것 정도는 알았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옥년이었지요. 옥년은 원래 이 고을에서 하루 길 남짓 떨어진 곳에 살던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었습니다. 집안이 기울어 갈 곳이 없어진 처지에 유씨 집안의 첩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었지요. 나이는 23이었고 얼굴이 반반하였으며 마음씨가 순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유씨 집안 노복들은 옥년을 좋아했지요. 말 한마디 함부로 하지 않았고 아랫사람을 함부로 부리는 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본처 윤씨의 눈에는 옥년이 달리 보였습니다. 윤씨는 고을에서 이름 있는 윤씨 가문의 딸로 유성원에게 시집 온 지 15년이 넘은 사람이었지요. 살림을 꼼꼼하게 챙기고 손님을 잘 대접하여 유씨 집안 안팎으로 마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듯함 뒤에는 차가운 것이 있었지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참지 못하는 성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년은 윤씨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그냥 싫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다른 여인을 곁에 두는 것이 싫었겠지요. 그런데 옥년이 아이를 가졌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그 싫음이 다른 것으로 변했습니다. 두려움이었지요. 옥년이 아들을 낳으면 자신이 낳은 재현의 자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어디까지 갔는지는 3년 뒤에야 밝혀졌지요. 3년 전 겨울 강에서 시신 하나가 건져졌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알아보기 어려운 여인의 시신이었지요. 그런데 손목에 붉은 끈에 놀이개가 묶여 있었습니다. 옥년이 항상 차고 다니던 바로 그 놀이개였지요. 유씨 집안 노복들이 달려와 확인했고 유성원이 시신을 거두어 뒷산에 묻게 했습니다. 본처 윤씨는 그 소식을 듣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하였지요. 오히려 차를 한 잔 들었다 했습니다. 조용히 아무 말도 없이. 그게 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 유씨 집안 앞에 어느 가을 아침 낯선 여인 하나가 나타났지요.
남루한 무명 저고리의 집신도 제대로 신지 못한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는 쪽을 졌으나 비녀 하나 꽂지 않았고 볕에 그을린 얼굴은 세월의 풍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타오르지도 흔들리지도 않는 눈이었지요. 살아온 세월이 쌓이고 쌓여 돌처럼 굳어버린 눈이었습니다. 여인의 품에는 아이가 하나 안겨 있었지요. 3살 배기 사내 아이였습니다. 볼이 통통하고 눈이 또렷하여 보는 이마다 절로 미소를 짓게 만드는 얼굴이었지요. 아이는 잠든 채 여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작은 손으로 여인의 저고리 깃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대문 앞에 멈춰 섰지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집의 소슬대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기와 처마 끝에는 유씨 가문의 현판이 걸려 있었고 대문 앞에는 돌로 다듬은 하마석이 놓여 있었지요. 부유한 집, 번듯한 집,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여인의 입술이 조금 움직였지요. 왔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탄식도 아니었고 외침도 아니었지요. 3년을 버티며 하루도 빠짐없이 속으로 되뇌어온 말 한마디였습니다. 눈이 내리던 날도, 아이가 열로 끓던 밤도, 몸이 지쳐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싶던 새벽에도 옥녀는 그 말을 놓지 않았지요. 왔다. 반드시 온다. 기다려라. 그리고 지금 정말로 왔습니다. 여인이 대문을 두드렸지요. 누구요? 문지기 노복이 삐걱 문을 열었다가 그 자리에서 그만 굳어버렸습니다. 그 노복은 막동이라 하여 류씨 집안에서 30년 넘게 대문을 지킨 사람이었지요. 고을에서 지진이 나도 눈 하나 깜짝 않겠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막동이가 여인의 얼굴을 보자마자 얼굴이 흰 종이처럼 변해버렸지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뒤로 한 걸음 물러서더니 그만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지요. 아니. 오구, 옥년아 씨. 여인이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옥년입니다.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막동이는 그 자리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늙은 사내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떠는 모습이란 보는 사람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것이었지요. 막동이는 3년 전 옥년의 빈소 앞에서도 울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울었지요. 살아서 돌아온 사람 앞에서 죽었다고 믿고 지낸 3년의 세월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울음이 신호가 되었지요. 소식은 번개처럼 퍼졌습니다. 막동이의 울음소리를 들은 행랑채 안악 하나가 달려왔다가 옥년을 보고 그 자리에 멈추었지요. 그 안악이 뒤돌아 마당으로 뛰어들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옥년 아씨다. 옥년 아씨가 살아 돌아왔어. 그 한마디로 류씨 집안이 뒤집혔지요. 마당을 쓸던 머슴이 빗자루를 놓아버렸습니다. 부엌에서 국을 끓이던 찬모는 솥뚜껑 닫는 것도 잊은 채 달려 나왔지요.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던 안악들이 빨랫감을 그대로 둔 채 고개를 빼고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선뜻 다가가지 못했지요.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 것인지, 귀신이 나타난 것인지,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 맞는 것인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한 채 멀찍이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옥녀는 그 시선들을 등에 받으며 대문 앞에 그냥 서 있었지요. 아이를 안은 채 움직이지 않고 오래된 노복 하나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복순이었지요.
류씨 집안에서 20년 넘게 밥을 지어온 찬모였습니다. 쉰이 가까운 나이에 허리가 굵고 손이 거친 여인이었지요. 복순이 옥년 앞에 와서 한참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만 펑펑 울음을 터뜨렸지요. 아씨, 네. 아씨가 맞구나. 아씨가 정말 맞구나. 복순이 옥년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옥년의 손이 얼마나 거칠어졌는지, 얼마나 야위었는지, 복순은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었지요. 3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어디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옥년이 복순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됩니다. 복순이 아이를 바라보았지요. 이 아이가 나으리의 자식입니다. 복순이 다시 울음을 참지 못했지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마당에 서 있던 노복들도 하나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오래된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요. 옥년이 얼마나 억울하게 이 집을 떠났는지를. 3년 전 겨울 그 여인의 죽음이 어쩐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아무 말도 못한 채 지내온 것을. 그 마음의 빚이 지금 눈물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소식이 안채까지 닿는 데는 반 10경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12연옥이 안채로 달려가 윤씨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마님, 대문 밖에 옥년 아씨가 아이를 안고 왔다 합니다. 윤씨는 그 순간 창가에 앉아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손이 멈추었지요. 그러나 고개를 들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그대로 있다가 손에 쥐고 있던 수트를 천천히 내려놓았지요. 옥년이는 죽었느니라.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지요. 예, 그러하오나 막동이가 분명히 얼굴을 알아봤다 하고, 복순이도 손을 잡아보고 아씨가 맞다 하고, 복순이 손을 잡았다고? 윤씨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옥을 바라보는 눈빛이 차가웠지요. 귀신도 손이 있다. 내 알바 아니다. 마님, 사랑채에 가서 나으리께 여쭈어라. 그리고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게 하고, 안채에는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해. 연옥이 물러나다가 문가에서 멈추었습니다. 마님, 그 아이가 됐다. 윤씨가 짧게 끊었지요. 연옥이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안채에 혼자 남은 윤씨가 창가로 걸어갔지요. 창호지 너머로 마당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이지는 않았지요. 담장이 가로막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윤씨는 한참 동안 그 담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손을 내려다보았지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랑채에 있던 유성원은 소식을 듣자마자 들고 있던 서책을 내려놓았습니다. 40 초반의 나이에 몸이 두툼하고 얼굴빛이 좋은 사내였지요. 한양 출신이라 말씨도 세련되었고 장사 수완이 좋아 충청도 일대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상인이었습니다.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지요. 소식을 전한 시비가 아직 방 안에 서 있었는데도 유성원은 그 사람을 잊은 것처럼 한참 동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옥년. 그 이름을 3년 동안 입에 올린 적이 없었지요. 일부러 올리지 않으려 했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올리면 무언가 가슴 한켠이 무거워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 무거움이 무엇인지 류성원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 있느냐? 대문 밖에 서 계신다 합니다. 아직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성원은 천천히 일어나 도포를 여몄습니다. 걸음이 무거웠지요.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쪽으로 나가는 동안 유성원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지요. 3년 전에 해야 했던 말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 말들을 다 하지 않고 지내온 탓인지 지금 이 순간 정작 꺼내야 할 말이 없었습니다. 대문이 보였습니다. 막동이가 문 옆에 서 있었지요. 아직도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유성원을 보자 슬며시 비켜섰지요. 유성원이 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옥년이 거기 있었습니다. 유성원이 기억하는 그 여인이 맞았지요.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이 달라진 것인지 딱 잘라 말할 수 없었지요. 얼굴이 야위었다. 피부가 거칠어졌다. 옷이 남루하다. 그런 것들은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달라졌지요. 예전에 옥년은 류성원이 곁에 오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하다가 결국 발끝을 내려다보곤 했지요. 그런데 지금 옥년은 류성원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피하지도 흔들리지도 않는 눈으로. 류성원이 그 눈을 마주하는 것이 오히려 어려웠지요. 살아 있었느냐?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말이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 부끄러웠지요. 3년 만에 만나는 자리에서 그것도 죽었다고 앓고 지낸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이 고작 그것이었으니까요. 옥년이 대답 대신 품 안의 아이를 조금 더 단단하게 안았습니다. 이 아이가 나으리의 자식입니다. 유성원의 눈이 아이에게로 갔지요. 아이는 낯선 사람들 틈에서 잠이 깼는지 눈을 끔벅이고 있었습니다. 어미의 품에 안긴 채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그 눈이 류성원의 눈과 마주쳤지요. 순간 류성원의 가슴 어딘가가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의 눈매가 코 옆에 작게 난 점이 귀 아래쪽의 생김새가 어디선가 본 듯 너무나 낯익었지요. 유성원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담은 초상화를 서재에 두고 있었는데 그 초상화 속 아이의 얼굴과 지금 이 아이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러나 선뜻 말을 하지 못했지요. 안채에서 윤 씨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창호지 뒤에서 어딘가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요. 유성원은 평생 그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시선을 거스르는 일을 해본 적이 없었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단 들어오너라. 유성원이 그렇게 말했지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옥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은 채 조용히 대문 안으로 들어섰지요. 그 순간 마당에서 지켜보던 노복들이 일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누군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오래된 노복들은 옥년이 얼마나 억울하게 이 집을 떠났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사람이 지금 다시 이 문을 넘는 것을 보며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옥년이 들어온 방은 행랑채 구석의 좁은 방이었습니다. 윤 씨가 안 채 근처에는 오지도 못하게 했지요. 유성원은 그 뜻을 거스르지 못했습니다. 행랑채 빈 방 하나를 치우게 했지요. 먼지가 쌓인 낡은 방이었습니다. 창호지가 누렇게 떠 있었고 문짝이 삐걱거렸지요. 들여놓을 것이라고는 낡은 이부자리 하나뿐이었습니다. 옥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방 안에 들어서서 잠시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자리에 내려놓았지요. 아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무이, 여기 어디야? 옥년이 아이의 머리를 쓸어내렸지요. 우리 집이다.
옥년이 살짝 웃었습니다. 3년 만에 짓는 웃음이었지요. 조금 있으면 좋아질 거야. 아이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죠.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언제? 곧. 곧이 얼마나 걸려? 내가 밥 3번 먹을 동안. 아이가 잠시 손가락을 꼽아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고 드러 누웠지요. 어미 말이라면 무조건 믿는 아이였습니다. 옥년이 그 모습을 내려다보다가 이부자리를 아이 위에 덮어주었지요. 방 안이 고요했습니다. 옥년이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지요.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 순간을 생각했지요. 이 집 대문을 넘는 순간, 이 자리에 서는 순간을. 그런데 막상 와 보니 감격도,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그냥 피곤했지요. 뼛속까지 피곤한 피로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쉴 수 없었지요.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유성원이 행랑채로 찾아왔습니다. 노복들이 모두 잠든 늦은 시각이었지요. 유성원은 등불 하나를 들고 옥년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그 앞에서 서성거렸지요. 들어가야 하는지 그냥 돌아가야 하는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3년 전에도 그랬지요. 무언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서성거리기만 했습니다. 결국 유성원이 조용히 불렀지요. 옥년아. 방 안에서 기척이 있었습니다. 이윽고 문이 열렸지요. 옥년이 문지방에 서서 유성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등불빛에 비친 옥년의 얼굴은 여전히 고요했지요. 들어오시지요. 유성원이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이가 이불을 발로 걷어차고 새우잠을 자고 있었지요. 유성원이 그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지요. 등불 하나가 둘 사이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방 안이 좁았지요. 좁고 낡은 방이었는데 옥년은 이미 그 방을 조금 정리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창호지 구멍에 헝겊 조각을 붙여두었고 삐걱거리던 문짝에는 돌멩이 하나를 받쳐두었지요. 오래 어려운 살림을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작은 손질들이었습니다. 유성원이 그것들을 보다가 말했지요. 내 자식이 맞느냐? 옥년이 대답했습니다. 코 옆에 난 점을 보십시오. 나으리 오른쪽 뺨에도 같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유성원이 손으로 자신의 뺨을 짚었습니다. 왼쪽 귓불 아래 작은 점도 있습니다. 나으리와 똑같이. 유성원이 등불을 아이 곁으로 가져갔지요. 어둠 속에서도 작은 점이 보였습니다. 그 점을 보는 유성원의 눈빛이 달라졌지요. 부드러워졌다가 이내 무언가 무거운 것으로 가라앉았습니다. 3년 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옥년이 잠시 입을 닫았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지요. 그것은 나으리께서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유성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시킨 것이 아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으리께서는 막지도 않으셨지요. 방 안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등불이 조용히 흔들렸지요. 유성원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옥년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3년 전 윤 씨가 옥년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서도 유성원은 못 본 척했습니다. 첩 하나 때문에 본처와 싸우기 싫었던 것이지요. 그 못 본 척이 결국 어떤 일을 불렀는지 이제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옥년아. 예. 나는 그때 내가 죽은 줄 알았다.
정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3년 동안 소식 하나 없었느냐? 살아있다는 것만 알렸어도 옥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아있다고 알렸다면 두 번째가 있었을 것입니다. 류성원이 숨을 멈추었지요. 한 번 실패했으니 두 번째가 더 철저했겠지요.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제가 이 집에 들어와도 혼자 버틸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류성원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문가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미안하다. 옥년은 대답하지 않았지요. 류성원이 나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옥년은 한참 동안 그 문을 바라보다가 아이 곁에 누웠지요. 아이의 따뜻한 숨결이 뺨에 닿았습니다. 옥년이 눈을 감았지요.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옥년이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 동안 유씨 집안은 겉으로는 조용했지요. 그러나 조용한 것과 평화로운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담장 안에서는 쉴 새 없이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지요. 노복들은 목소리를 낮추었고 시비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으며 행랑채와 안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하나 그어진 것 같았습니다. 옥년은 그 선 바깥에 있었지요. 행랑채 좁은 방에서 아이와 함께 지내는 나날이었습니다. 아이는 낯선 환경에도 금세 적응했지요. 아침이면 마당으로 아장아장 걸어 나가 돌을 줍고 개미를 따라다니고 참모 복순이 주는 밥을 깨 눈 감추듯 먹었습니다. 아이의 그 씩씩함이 옥년에게는 가장 큰 힘이었지요. 복순이 끼니마다 밥을 챙겨 가져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복순이 밥상을 들고 오면서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아씨,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복순이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말했습니다. 마님이 요 며칠 사이 이상한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있어요. 행랑채 돌쇠한테도 뭔가 이르는 것을 봤고요. 아씨, 조심하셔야 해요. 돌쇠한테. 예. 어제 해질녘에 마님이 돌쇠를 안채 쪽으로 부르더니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내보내더라고요. 돌쇠 얼굴이 영 좋지 않았어요. 복순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옥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씨가 억울하게 또 쫓겨나지 않기를 바라서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알아요.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옥년이 복순의 손을 잡았지요. 고맙네. 밥이나 잘 드세요. 아씨 야윈 것 보면 마음이 아팠어. 복순이 나가고 나서 옥년은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돌쇠. 그 이름이 마음에 걸렸지요. 돌쇠는 행랑채에서 일하는 젊은 머슴이었습니다. 나이가 20 초반으로 늙은 어미와 단둘이 사는 사람이었지요. 순박하고 말수가 없었으며 힘이 좋아 유씨 집안에서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년 전 옥년이 강으로 끌려가던 날 밤 돌쇠는 고열로 알아 누워 있었지요. 옥년이 직접 약을 다려 갖다 주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윤 씨가 그 사람을 불렀다는 것이었지요. 옥년은 다음 날 아침 일찍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장작을 패던 돌쇠는 옥년을 보자 도끼질을 멈추었습니다. 눈이 마주쳤다가 금세 시선을 피했지요. 도끼를 쥔 손이 어색하게 움직였습니다. 돌쇠야. 예. 마님이 무슨 말을 하라고 시키더냐. 돌쇠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땅을 내려다보았지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당 어딘가에서 닭이 울었고 바람이 한 번 지나갔지요.
돌쇠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년 전 그날 밤 강가에서 아씨 곁에 낯선 사내가 있었다고 말하라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쌀 5마를 주신다 하셨고 만약 말을 듣지 않으면 어미를 내쫓겠다 하셨습니다. 옥년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알았다.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옥년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화가 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옥년의 얼굴은 조용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돌쇠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지요. 아씨, 죄송합니다. 네, 잘못이 아니다. 그래도 돌쇠야. 옥년이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그 말을 한 곳이 없지? 예. 마님이 때가 되면 이르시겠다 하셨습니다. 내 어미 걱정은 하지 마라. 그 일은 내가 감당한다. 너는 내가 아는 것만 말하면 된다. 그날 밤 내가 어디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그것만. 돌쇠가 눈을 들어 옥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행랑채에서 알아 누워 있었습니다. 아씨가 약을 다려다 주셨고요. 그래.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 돌쇠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옥년은 조용히 돌아섰지요. 소문이 담 밖으로 새어나간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이웃 마을까지 퍼지는 건 며칠이면 충분했지요. 유씨 집안 첩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다. 아이까지 안고 왔다. 그 아이가 류씨의 자식이라 한다. 본처 윤씨가 들이지 않으려 한다더라. 말이 돌고 도는 사이 살이 붙고 뼈가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소문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섞여 있었지요. 옥년이 3년 전 강에서 죽은 것이 과연 실족이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임신한 여인이 한겨울 밤에 강가에 혼자 나갔겠느냐? 누군가 밀었거나 끌고 갔거나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그 누군가가 누구겠느냐? 말이 돌고 돌아 결국 한 이름에서 멈추었지요. 윤씨. 윤씨는 그 소문을 듣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달랐지요. 소문이 자꾸 자신의 이름으로 모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었지요. 윤 씨는 먼저 움직였습니다. 고을 안악들을 안채로 불러들여 차를 내었지요. 조용하고 단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안이 이렇게 되어서 여러분들 보기 부끄럽습니다. 안악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지요. 옥년이 가여운 사람이에요. 3년 동안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요. 윤 씨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과연 나으리의 자식인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있었으니까요.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지 안악들은 집으로 돌아가면서야 깨달았지요.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니었고 옥년을 욕한 것도 아니었는데 왠지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 그 말이 마음에 남았지요. 소문은 그렇게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윤 씨가 옥년을 강에 버렸다고 했지요. 다른 쪽에서는 옥년이 3년 동안 어디선가 다른 사내와 살다가 그 자식을 들고 왔다고 했습니다. 두 갈래가 고을 장터에서 우물가에서 서당 담장 밑에서 팽팽하게 맞섰지요. 그러던 중 유성원이 관아에 청을 넣었습니다. 3년 전 옥년의 죽음이 과연 실족이었는지, 그리고 옥년이 데려온 아이가 자신의 친자인지 공식으로 확인해달라는 것이었지요. 오래 망설이다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윤 씨의 눈치를 보느라 며칠을 뜸을 들였지만
결국 행랑채를 찾아와 옥년에게 말했지요. 관아에서 3년 전 일을 다시 들여다보겠다 한다. 아이의 친자 여부도 확인하겠다 하고 옥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습니다. 류성원이 잠시 머뭇거렸지요. 두렵지 않으냐? 두렵지 않습니다. 윤 씨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류성원이 옥년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지요. 류성원이 관아에 청을 넣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그때서야 윤 씨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고을에서 제법 이름 있는 훈장 한 명을 은밀히 불러들였지요. 그 훈장이 관아 사또와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윤 씨가 조용히 말했지요. 훈장 어른, 유 씨 가문이 오래 신세를 졌지요. 이번에 한 번만 도와주시면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훈장이 관아 사또를 찾아가 슬쩍 말을 흘렸습니다. 옥년이라는 여인 말이오.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여인이 3년 전 임신한 몸으로 부끄러워 스스로 도망친 것이오. 지금에 와서 남의 자식을 들고 와 재산을 노리는 것이니 사또께서 잘 살펴주시기 바라오. 관아 사또가 솔깃한 표정을 지었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쇠가 관아에 불려 나갔습니다. 윤 씨가 미리 손을 써둔 것이었지요. 관아에서 돌아온 돌쇠는 옥년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땅만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옥년이 다가가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미가 불쌍해서 돌쇠가 목이 메었지요. 마님이 말을 안 들으면 어미를 쫓아낸다고 갈데 없는 늙은 어미를. 옥년이 한참 동안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였느냐? 강가에서 아씨 곁에 낯선 사내를 보았다고. 돌쇠가 눈물을 훔쳤지요. 죄송합니다, 아씨. 어미 때문에 그만. 옥년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지요. 알았다. 내 어미는 내가 지킨다.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요. 아씨, 울지 마라. 내가 한 말이 결국 어디로 가는지 때가 되면 밝혀진다. 옥년이 돌아섰습니다. 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지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나서야 옥년은 잠시 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지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막상 당하고 나니 숨이 잠깐 막혔지요. 아이가 마당에서 아장아장 걸어 들어왔습니다. 어무이, 왜 눈 감아? 옥년이 눈을 떴지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이가 옥년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나비 있어. 같이 봐. 옥년이 아이의 손을 꼭 쥐었지요.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그래. 보러 가자. 낯선 사내라는 말이 퍼지면서 소문이 다시 옥년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옥년은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지요. 때가 되면 밝혀집니다. 3년 동안 준비한 것이 있었으니까요. 봉술 노인이 수소문에 모아둔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다만 그것을 꺼낼 때가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이었지요. 기다리는 것. 그것이 3년 동안 옥년이 배운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관아에서 관련자들을 불러 진술을 듣기 시작했지요. 고을이 술렁였습니다. 유씨 집안 일이 이제 공식으로 관아 마당까지 들어온 것이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 무렵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을 장터에서 장사를 하는 오 씨라는 사내가 스스로 관아를 찾아온 것이었지요. 오 씨는 쉰이 가까운 나이에 장터에서 포목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류 씨 집안과는 묵은 빚 문제로 오래 원한이 있던 사람이었지요. 그 오 씨가 관아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또가 고개를 들었지요. 3년 전 그날 밤 제가 강가에서 옥년이라는 여인을 밀어 넣었습니다. 관아가 발칵 뒤집혔지요. 오 씨의 말은 이러했습니다. 자신이 류 씨 집안과 빚 문제로 원한이 있었는데 그날 밤 강가를 지나다가 옥년이 혼자 서 있는 것을 보고 충동적으로 밀어 넣었다는 것이었지요. 진술이 구체적이었습니다. 강가 어느 바위 근처였는지, 옥년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물에 떨어질 때 어떤 소리가 났는지. 오 씨는 하나하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사또가 몇 번을 되물었지만 진술이 흔들리지 않았지요. 사또는 오 씨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소식이 류 씨 집안에 전해진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복순이 달려와 옥년에게 귀띔했지요. 아씨, 오 씨라는 분이 관아에 자기가 그날 밤 아씨를 밀어 넣었다고 했다 합니다. 옥년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지요. 오 씨라는 사람이 그날 밤 강가에 있었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보았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옥년은 가늠이 되지 않았지요. 복순이 덧붙였습니다. 근데 아씨, 이상한 게 있어요. 오 씨가 그날 밤 아씨가 연두색 저고리를 입고 있었다고 했다는데 그게 맞아요? 옥년이 눈을 떴습니다. 맞다.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직접 보지 않고서야. 옥년이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그 연두색 저고리를 알고 있다는 것은 오 씨가 그날 밤 실제로 강가에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직접 보았다는 뜻이었지요. 그날 밤 안채에서는 윤 씨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연옥이 조심스럽게 아뢰었지요. 마님, 오 씨라는 분이 관아에서 그날 밤 자기가 옥년 아씨를 밀어 넣었다고 했다 합니다. 윤 씨가 손에 쥐고 있던 부채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눈빛이 흔들렸지요. 연옥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15년을 곁에서 모신 시비였으므로 마님의 눈빛이 저렇게 흔들리는 것을 본 적이 없었지요. 연옥이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오 씨라는 분을 아십니까? 윤 씨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모른다. 그러면서 눈빛을 거두었지요. 연옥은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님이 모른다고 했는데 왜 눈빛이 흔들렸던 것인지, 왜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황하는 것인지, 나중에야 연옥은 알았지요. 오 씨의 진술 중에 윤 씨가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옥년이 입고 있던 저고리 색깔이었지요. 오 씨가 관아에서 말하기를 옥년이 그날 밤 연두색 저고리를 입고 있었다 했습니다. 윤 씨는 오 씨에게 그 세부 사항을 일러준 적이 없었지요. 그런데 오 씨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오 씨가 그날 밤 실제로 강가에 있었다는 뜻이었지요. 오 씨가 그날 밤 진짜로 무언가를 보았다는 것을. 윤 씨는 순간 자신이 거짓 범인으로 내세우려 했던 사람이 실은 진짜 목격자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칼날이 될 수 있는지를. 그래서 눈빛이 흔들렸던 것이었지요. 윤 씨는 그날 밤 사람을 시켜 오 씨를 면회했습니다. 윤 씨의 먼 친척 사내였지요.
그 친척 사내가 오 씨를 만나고 나서 오 씨의 진술이 하루 만에 바뀌었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날 밤 강가에서 본 여인이 옥년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관아가 다시 혼란에 빠졌지요. 진범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있다면 누구인지 안개 속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옥년의 방문 밖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났지요. 아이가 겨우 잠든 늦은 밤이었습니다. 옥년이 문을 열었지요. 봉술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고을 장터 어기 객주집에 며칠째 머물고 있었지요. 옥년이 이 집에 들어오기 전부터 미리 내려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수염이 희고 눈빛이 맑은 노인이었지요. 말수가 적었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좀처럼 알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들어오시지요. 노인이 방 안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든 아이를 잠시 내려다보더니 조용히 말했지요. 오 씨가 진술을 번복했다 하오. 들었습니다. 당황하셨소. 옥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윤 씨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니까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오 씨는 그날 밤 빛독촉을 피해 강가를 지나고 있었소이다. 그리고 보고 말았지요. 윤 씨가 아 씨를 밀어넣는 것을. 그러나 무서워서 3년을 입을 닫고 있었소이다. 그런데 왜 관아에 가서 자기가 밀었다고. 윤 씨 쪽에서 먼저 오 씨를 찾아간 것이요. 노인이 조용히 말했지요. 관아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오 씨가 그날 밤 강가에 있었다는 것을 윤 씨 쪽이 알고 있었지요. 윤 씨 친척 사내가 오 씨를 찾아가 거래를 했소이다. 당신이 그날 밤 그 여인을 밀었다고 관아에서 말하면 묵은 빚을 탕감해주고 관아에서 풀려나게 해주겠다고. 오 씨가 그 거래를 받아들인 것이군요. 빚에 쪼들린 사람이었으니까요. 진범을 감추기 위해 자신이 거짓으로 범인 행세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진술 중에 연두색 저고리 이야기가 나왔고 그것이 윤 씨를 순간 흔들리게 만든 것이요. 윤 씨가 가르쳐 준 적 없는 세부 사항을 오 씨가 말해버렸으니 이 사람이 진짜 목격자라는 것이 드러나 버린 것이었지요. 윤 씨는 그날 밤 바로 사람을 보내 오 씨의 입을 다시 막아버린 것이요. 그러면 오 씨는 지금 윤 씨가 무서워 입을 닫은 것이군요. 그렇소이다. 그러나 오 씨도 알고 있을 것이요. 거짓 진술을 한 것이 자신에게도 죄가 된다는 것을. 그 죄와 목격한 진실 사이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을 것이요. 때가 되면 다시 말을 할 것이요. 노인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명주 수건이었지요. 수건 한 귀퉁이에 작은 글씨로 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 이것을 3년 전 강상류 바위 근처에서 주었소이다. 그날 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떨어뜨린 것이지요. 옥년이 수건을 받아 들었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소이다. 노인이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낡은 편지 한 장이었지요. 고을 서쪽 마을 박씨 댁산파가 죽기 전에 남긴 것이요. 이것을 수소문하는데 3년이 걸렸소이다. 옥년이 편지를 받아 들었습니다. 펼쳐 있는 동안 손이 조금 떨렸지요. 봉술 노인에게서 이미 들어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산파의 손으로 직접 적힌 글자로 보니 다시금 가슴이 무거워졌지요. 편지에 적힌 것은 이러했습니다. 윤 씨는 재현을 낳던 해 아이를 사산했다는 것. 그러나 류 씨 가문의 종통을 잊지 못한다는 두려움에 산파를 매수했다는 것.
그리고 같은 날 밤 고을 서쪽 박씨 댁에서 태어난 사내 아이를 몰래 바꿔치기 했다는 것이었지요. 유재현은 유 씨의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옥년이 편지를 접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봉술 노인이 조용히 말했지요. 수거는 관아에서 판단할 것이오. 편지는 아씨가 직접 내밀어야 하오. 그리고 연옥이라는 시비, 그 사람이 결국 말을 할 것이오. 연옥이가요? 3년 전 그날 밤, 연옥이가 아씨를 강가로 데려간 사람이오. 그러나 그것이 연옥이의 본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씨도 알고 있지 않소이까. 옥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지요. 그날 밤 연옥이 자신을 부르러 왔을 때 연옥의 눈이 이미 울고 있었으니까요. 연옥이가 마음의 짐을 지고 3년을 살아왔소이다. 아씨가 살아 돌아온 것을 보고 그 짐이 더 무거워졌을 것이요. 때가 되면 그 사람이 스스로 나설 것이요.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때가 됐소이다. 관아의 사또와 모든 사람을 불러 모을 준비를 하시오. 옥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3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노인이 살짝 웃었지요. 그 웃음이 어딘가 이 세상 사람의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직 감사 인사는 이르오. 노인이 방문을 열고 나갔지요. 발소리가 멀어지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옥년이 한동안 닫힌 문을 바라보다가 아이 곁에 누웠지요. 아이의 따뜻한 숨결이 뺨에 닿았습니다. 내일이었지요. 이제 내일이었습니다. 관아 사또가 관련자 전원을 불러들인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의 일이었습니다.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파다했지요. 유씨 집안일이 관아 마당에서 가려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관아 앞에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담장 너머로 목을 빼고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성원이 창백한 얼굴로 관아 마당에 앉아 있었지요. 도포를 단정하게 여몄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옆에는 윤 씨가 앉아 있었지요.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흐트러진 것이 없었지요. 그 단정함이 오히려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옥년도 불려왔습니다. 아이는 복순에게 맡겨두고 왔지요. 관아 마당에 들어서는 옥년을 보며 구경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옥년은 그 시선들을 정면으로 받으며 걸어 들어갔지요. 흔들리지 않는 걸음이었습니다. 사또가 봉술 노인이 가져온 수건을 내보이며 물었습니다. 이 수건을 아느냐? 윤 씨가 수건을 보았습니다. 눈빛이 단 한순간 흔들렸다가 다시 굳었지요. 저 윤 자가수 노인 물건이 이 세상에 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수건을 잃어버린 적도 없고요. 그러하냐? 그러합니다. 사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수건을 가져온 노인의 말에 따르면 강상류 바위 근처에서 주웠다 하오. 그리고 그 바위 근처에 발자국이 둘 있었다 하지요. 한 사람은 집신 자국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비단신 자국이었소이다. 집신 자국은 물가 쪽으로 향했고 비단신 자국은 왔다 돌아갔다 하오. 비단신. 행랑채 안악이나 노복들은 집신을 신었지요. 비단신은 안채 마님이나 신는 것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이 조용해졌지요. 윤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발자국이 있다 해도 그것이 소인의 것이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이 고을에 비단신을 신는 사람이 소인 혼자입니까?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지요.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사또가 다음 말을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관아 문이 열렸지요. 연옥이었습니다. 윤 씨의 시비였지요.
스스로 관아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얼굴이 사색이었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지요. 연옥이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이 아랠 것이 있습니다. 윤 씨의 눈이 연옥에게로 갔습니다. 그 눈빛 속에 무언가 섬뜩한 것이 지나갔지요. 그러나 연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15년을 모신 마님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무서웠지요. 그래도 연옥은 무릎을 꿇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 그날 밤 소인은 마님의 명을 받아 옥년 아씨를 강가로 데려갔습니다. 고요했습니다. 관아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추었지요. 연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마님께서 이르시길 첩이 아이를 낳으면 이 집안이 망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없애야 한다 하셨지요. 소인이 옥년 아씨께 나으리가 부른다 거짓말을 했고 강가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마님이 직접 오셨지요. 소인은 마님이 오시자 돌아서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섰지요. 그러나 소리는 들었습니다. 류성원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섰습니다. 윤 씨는 움직이지 않았지요. 소인이 지금껏 말을 못한 것은 마님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옥년 아씨가 살아 돌아온 것을 보고 더는 안 되겠다 싶었지요. 연옥이 두 손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씨. 3년 전에 말했어야 했는데. 옥년이 천천히 연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울지 않았지요.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윤 씨가 그때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 12년의 꿈인 말이오. 목소리가 떨렸지요.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연옥이를 누가 사서 저리 말하게 했는지 뻔하지 않소이까. 옥년이가 꿈인 짓이오. 3년 동안 와신 상담하며 이 집안을 무너뜨리려 꾸민 것이오. 사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님은 그날 밤 어디 계셨소이까? 안채에 있었지요. 안채에 있었다는 것을 증언할 사람이 있소이까? 윤 씨의 입이 닫혔습니다. 연옥이 고개를 들었지요. 그날 밤 안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님께서 소인을 포함한 모든 시비를 내보내셨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아 문이 다시 열렸지요. 오씨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진술을 번복했던 그 사람이었지요. 오씨가 관아 마당으로 들어서며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 소인이 다시 아랠 것이 있습니다. 윤 씨의 얼굴이 굳었지요. 오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소인이 진술을 번복한 것은 윤 씨 마님 쪽에서 사람이 와서 묵은 빚을 탕감해 주겠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인이 거짓말을 한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죄는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진실을 숨긴 것이지요. 오 씨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3년 전 그날 밤 소인은 강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빛 독촉을 피해 돌아가던 길이었지요. 그때 보았습니다. 윤 씨 마님이 옥년 아씨를 강물에 밀어넣는 것을. 관아 마당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졌습니다. 윤 씨가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지요. 그러나 관아 사령이 막아섰습니다. 사또가 오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밤 옥년이 어떤 차림이었소? 연두색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옥년을 바라보았지요. 옥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입고 있던 저고리가 맞았지요. 사또가 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윤 씨는 더 이상 말이 없었지요. 그때 옥년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또,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옥년이 류성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으리, 재현 도련님이 태어나던 해를 기억하십니까? 류성원이 눈살을 찌푸렸지요. 갑자기 그게 무슨... 윤씨 마님이 아이를 낳고 오래 알아누우셨지요. 그때 일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한다. 출산이 어려웠던 것이라 했다. 옥년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나으리. 옥년이 품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냈지요. 이것은 고을 서쪽 마을 박씨, 댁산파가 죽기 전에 남긴 것입니다. 양심의 짐을 내려놓고 싶었던 것이지요. 편지를 사또에게 건넸습니다. 사또가 편지를 펼쳤지요. 읽는 동안 사또의 눈빛이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지요. 류성원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무엇이라 적혀 있소이까? 사또가 천천히 편지를 내렸습니다. 윤씨 마님이 재현 도련님을 낳던 해 실은 아이를 사산했다 하오. 그러나 류씨 가문의 종통을 잊지 못한다는 두려움에 산파를 매수했다 하고, 그리고 같은 날 밤 고을 서쪽 박씨 댁에서 태어난 사내 아이를 몰래 바꿔치기 했다 하오. 관아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류성원의 얼굴이 무너졌지요. 12년이었습니다. 12년 동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여기며 키운 아들이었지요. 그 아이에게 재산을 물려주려 온갖 일을 했고 그 아이의 앞날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신의 피가 아니었지요. 류성원의 눈이 윤 씨에게로 갔습니다. 윤 씨는 더 이상 말이 없었지요. 처음으로 그 단단하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흘리지 않았지요. 그저 허공 어딘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소리를 듣는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류성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이냐? 윤 씨가 대답하지 않았지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일은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윤 씨는 관아에서 신문을 받았지요. 살인 미수와 영아, 교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윤 씨 집안에서 사람들이 내려왔으나 이미 증거가 명확했고 증인이 셋이었지요. 연옥, 오씨, 그리고 산파의 편지. 어느 하나만으로도 무게가 있는 것들이었는데 셋이 한꺼번에 나왔으니 윤 씨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오래지 않아 윤 씨는 류 씨 집에서 내쫓기게 되었지요. 류재현은 본래 박씨 댁 자식이었으나 12해를 류 씨 집안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갑자기 쫓겨난다 해도 갈 곳이 없었지요. 유성원은 결국 재현을 내보내지 못했습니다. 피는 아니었으나 12해의 정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류성원의 한계이기도 하고 인간다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옥년의 아이가 비로소 류씨 가문의 정식 자식으로 인정받았지요. 옥년이 원한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재산도 아니었고 윤 씨를 끝까지 밟아 누르는 것도 아니었지요. 자신의 아이가 아비의 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유성원은 옥년에게 안채를 내어주려 했지요. 옥년이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아이가 류씨 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저는 아이 곁에 있으면 됩니다. 류성원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옥년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나으리, 저는 3년 동안 나으리를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3년 동안 이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 일을 다 했으니 그것으로 됩니다.
유성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옥년아. 그러나 옥년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지요. 유성원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할 말이 있었지요.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3년 동안 내가 살아있기를 바랐다는 말. 그러나 그 말들이 지금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류성원은 알았습니다. 너무 늦은 말들이었지요. 옥년이 복순에게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이가 옥년의 저고리 깃을 꼭 쥐었지요. 어무이, 가. 응. 가자. 어디. 옥년이 아이의 볼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우리 집. 모든 일이 마무리된 날 저녁이었습니다. 옥년은 아이를 안고 마을 어귀 쪽으로 걸었지요. 봉술 노인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노인이 며칠째 머물고 있던 객주집을 찾아갔지요. 그런데 방이 비어 있었습니다. 객주집 주인장이 고개를 저었지요. 오늘 아침 일찍 나가시더니 안 돌아오시네요. 짐도 없이 가셨어요. 짐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으셨지만 옥년이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까지 걸어갔습니다. 노인은 없었지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한 번 지나갔지요. 느티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옥년이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옥년의 발에 무언가가 밟혔습니다. 내려다보았지요. 붉은 끈의 놀이개였습니다. 옥년이 그 자리에서 멈추었지요. 천천히 몸을 숙여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요. 3년 전 강에서 떠내려온 시신의 손목에 묶여 있었다는 그 놀이개였습니다. 옥년이 항상 차고 다니던 바로 그 물건이었지요. 관아 사또가 증거물로 거두어 간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가져다 둘 수 없는 물건이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여기 있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아무도 밟지 않은 자리에 옥년이 주위를 다시 한번 둘러보았지요. 느티나무 아래 아무도 없었습니다. 멀리 마을 쪽에서 저녁밥 짓는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지요. 아이가 옥년의 저고리 깃을 잡아당겼습니다. 어무이 뭐야? 옥년이 한참 동안 놀이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목에 묶었지요. 3년 전처럼 원래 있던 자리에 아무것도 아니다. 아이가 놀이개를 손가락으로 건드렸습니다. 예뻐. 옥년이 아이를 더 단단하게 안았지요. 3년 전 강물 속에서 옥년이 끝내 놓지 않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제는 모두가 알았습니다. 아이였지요. 뱃속에 아이 하나를 살리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옥년을 살아있게 한 것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길었습니다. 그러나 옥년의 걸음은 가벼웠지요. 그 뒤로 봉술 노인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노인이 본래 사람이 아니었다고 했지요. 이 세상에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이 너무 많으면 하늘이 그런 존재를 내려보내 이를 바로잡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약재를 다루는 노인의 모습으로 내려와 억울한 사람 곁에서 때를 기다리다가 일이 마무리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이었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약재상 노인이었을 뿐이라 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다만 한 가지 고을 사람들이 두고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던 그날 밤, 윤 씨가 쫓겨나기 직전 빈 안채에서 홀로 앉아 있다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는 것이었지요. 달려온 사람들이 보니 윤 씨가 벽을 향해 서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합니다. 누가 있었소?
방에 누가 들어왔었소? 아무도 없었지요. 그런데 윤 씨의 손목에 붉은 끈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다 하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손목을 꽉 쥐었다 놓은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죽었다 살아온 여인이 원한 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아버지의 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부였지요. 진심은 결국 통하는 법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진심은 통한다.